2025년까지 아돌프 히틀러의 직계 혈통은 공식적으로 단절되었습니다. 독일 독재자 히틀러의 친자녀나 적손자는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이복형 제알로이스 히틀러 주니어의 직계 후손 중에는 미국으로 이주하여 제2차 세계 대전 중 해군에서 복무한 조카 윌리엄 패트릭 히틀러가 있습니다. 윌리엄에게는 4아들이 있었는데 모두 스튜어트 휴스턴이라는 성을 사용하고 뉴욕 롱아일랜드에 살았습니다. 여러 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후손을 두지 않겠다는 암묵적인 약속을 함으로써 가문의 이름을 없애고 총통의 유산이 계승되는 것을 막고자 했습니다. 반면 아돌프 히틀러의 여동생 파울라는 제3제국 말기까지 그와 가족적인 연락을 유지했던 마지막 가까운 친척이었습니다. 그녀는 알려진 자녀나 상속인 없이 1960년에 사망했습니다. 따라서 가족 협정, 자발적인 익명성, 그리고 단절된 가계 사이에서 히틀러라는 성은 현대 계보에서 사라지고 역사적 그림자만 남게 되었습니다. 늑대의 자매 파울라 볼프, 히틀러의 여동생으로 전쟁에서 살아남은 사람. 1934년 8월 2일 파울 폰 힌덴부르크 대통령이 사망하자 아돌프 히틀러가 독일 총통에 취임하고 고인의 직무를 제국 총리로서 자신의 직무와 통합했을 때 그의 여동생 파울라는 빈 아파트에 머물던 중 라디오를 통해 이 소식을 접했습니다. 10여 년 후 나치 독일의 패배 이후 연합군의 신문을 받았을 때 그녀는 불만을 토로하며 그 이유를 밝혔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히틀러가 원래의 꿈을 따라 화가가 되었으면 좋았을 텐데요. 라고 히틀러의 유일한 여동생인 파울라는 말했습니다. 그녀는 1929년에서 1941년 사이에 그를 거의 한 번도 보지 못했고 그 이후로는 다시는 그를 만나지 못했다고 회상했습니다. 게다가 그녀는 오빠가 권력을 잡으면서 혜택보다 문제가 더 많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예를 들어 그녀는 1030년에 국가사회주의당 지도자의 친척이라는 이유만으로 비엔나 보험회사의 비서직에서 해고당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어쨌든 그때부터 아돌프는 죽을 때까지 매달 250마르크, 그 다음에는 500마르크에 달하는 수당을 그녀에게 지원했습니다. 일부 소식통에 따르면 히틀러의 유일한 여동생은 오빠의 범죄를 몰랐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녀가 유대인과 반체제 인사들의 학살을 몰랐을 리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나치 시대 그녀의 자산과 그 자산을 어떻게 획득했는지에 대한 논쟁도 있습니다. 파울라는 항상 검소하게 살았다고 주장했지만 적어도 2개의 재산을 그녀에게서 찾았다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일반인이 얻기 힘든 가치의 재산이었습니다. 아돌프 히틀러가 독일에서 권력을 장악한 지 89년이 지난 지금도 나중에 파울라 볼프로 알려지게 된 그녀의 여동생 파울라의 진짜 이야기는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영어 폴라 히틀러는 1896년 1월 21일 오스트리아의 작은 농촌 지역인 하펠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알로이트 히틀러와 그의 3번째 아내 클라라 사이에서 태어난 6자녀 중 막내였습니다. 게다가 폴라와 아돌프는 이 6 형제자매 중에서 성인이 된 유일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녀는 아돌프보다 7살 어렸고 그녀가 태어났을 때 그녀의 어머니는 36세, 아버지는 60세가 넘었습니다. 부모님은 성격이 매우 달랐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행복했습니다. 어머니는 매우 애정이 많았고 아버지는 특히 아돌프에게 더 엄격했습니다. 그들은 전혀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그를 때리기까지 했습니다. 폴라는 평생에 한 번 있었던 인터뷰에서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파울라가 6살 때 알로이스가 1903년 1월 3일에 세상을 떠났고 어머니는 가족을 부양했습니다.
가족은 오스트리아 린츠의 소박한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몇 년 동안 알로이스의 연금으로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클라라는 아이들에게 헌신하기 위해 일을 그만두기로 했지만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5년 후 불치성 유방암 진단을 받고 47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파울라는 11살이었고 아돌프는 18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오빠는 예술적 꿈을 이루지 못해 힘들어했고 파울라가 친척들의 보살핌을 받는 동안 빈으로 이사했습니다. 그들은 13년 동안 서로 만나지 못했고 편지도 거의 주고받지 않았습니다. 파울라는 아돌프가 자신에게 편지를 썼을 때는 책을 추천하기 위해서였다고 주장합니다. 한 번은 아돌프가 그녀가 좋아할 것 같아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 독일어판을 보내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1908년 파울라가 군에 입대하지 말라고 부탁하는 편지를 보내면서 두 사람의 관계는 악화되었습니다. 이에 아돌프는 10년 넘게 연락을 끊었고 누나가 이미 25살이 되어서야 다시 연락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편지를 쓰지 않았고 13년 후 제가 빈으로 이사했을 때 비로소 그를 다시 만났습니다. 화가가 되겠다는 꿈을 좇아 뮌헨으로 떠났다고 하더군요. 전쟁 중 겪었던 일, 전우들, 부상에 대해 이야기해주며 선물을 줬는데 검소하게 살던 저에게는 사치였습니다. 그는 이미 국가사회당 대표였습니다. 그가 잘 지내는 것 같아 기뻤습니다. 그 후 그는 뮌헨으로 돌아갔고 저는 빈에 남아 작은 사무실에서 비서로 일하며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라고 당시 파울라는 회상했습니다. 그녀는 야전병원과 유대인 하숙집에서 가정부로 일하다가 결국 보험회사에 취직했습니다. 파울라에 따르면 아돌프의 정치 경력은 그녀에게 큰 타격을 입혔습니다. 그녀는 신흥 국가사회주의 지도자의 여동생이라는 이유로 직장에서 해고당했습니다. 그녀는 정치에 관심이 있으며 히틀러의 여동생이지만 나치당에 소속되어 있지 않다고 변명했습니다. 어쨌든 그녀는 해고당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아돌프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녀는 인터뷰에서 힘든 상황 속에서 뮌헨으로 가서 오빠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빠는 저를 돌봐주겠다고 약속했고 죽을 때까지 매달 500마르크, 크리스마스에는 3000마르크를 받았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1936년 히틀러가 이미 권력의 정점에 있었을 때 그는 파울라를 진심으로 걱정했거나 아니면 정적들을 보호하기 위해 이름을 바꾸고 자신이 직접 서류를 처리해 주겠다고 제안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늑대를 뜻하는 볼프 월프라는 성을 쓰자고 제안했는데 이는 엉뚱한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나치 지도자는 인간이 늑대로 변신할 수 있는 힘을 믿었고 그 단어에 대한 그의 선호는 전쟁 중에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동부 전선에서 그의 첫 병경은 늑대의 소굴이라는 뜻의 볼프샤체 월프샤체로 불렸습니다. 벨기에에서는 늑대의 계곡이라는 뜻의 볼프 스슐루후트 월프슐룩트라는 암호명을 사용했고 우크라이나에서는 늑대인간이라는 뜻의 베르볼프 웨르월프 부대를 창설했습니다. 파울라는 수락했지만 본명을 그대로 유지하고 마치 기원성처럼 프라우볼프라고 자신을 소개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다. 그래야 지인들의 이목을 끌지 않을 수 있었다. 곧 파울라 볼프라는 이름으로 발급된 여권을 받았는데 생년월일이 잘못 기재되어 있었다. 1896년 11월 12일에 태어났다고 적혀 있었지만 실제로는 그해 1월에 태어났다. 새 이름을 받았을 당시 파울라는 볼프라는 남자가 아닌 빈 출신의 정신과 의사이자 신경과 의사인 에르빈 예켈리우스와 2년 동안 교제하고 있었다. 전쟁 후 이러한 관계로 인해 파울라 히틀러가 주장했던 것처럼 무죄가 아니며 홀로코스트 범죄를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히틀러의 누이는 사망 직전까지 나치의 영역과는 전혀 다른 사회적 관계를 통해 에르빈 예켈리우스를 만났다고 주장했지만 사실 파울라와의 관계 이후 정신과 의사로서의 그의 경력은 눈부셨습니다. 전쟁 발발 후 제켈리온은 독일군인 웰마크에 입대했고 1040년에 나치 방식으로 정신장애 아동을 돌보는 부대의 지휘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4,000명이 넘는 장애인의 죽음에 대한 책임이 있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 의사는 히틀러의 신뢰를 잃었고 곧 그를 동부 전선으로 보냈고 그곳에서 소련군에게 포로가 되었습니다. 파울라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킨 또 다른 사실은 그녀의 자산이었습니다. 전쟁이 끝날 무렵 그녀는 웨이텐과 와차오에 호화롭게 복원된 빌라와 비엔네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독일이 함락된 후 두 재산은 하나는 소련군에 의해 다른 하나는 미국군에 의해 몰수되었고 그녀에게 반환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폴라 울프라는 신원이 확인된 문서는 히틀러의 여동생이 연합군을 피해 탈출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구금 중 그녀는 1945년 7월 15일과 이듬해 6월 5일 두 차례 미국 정보요원들에게 신문을 받았습니다. 신문 중 한 번은 홀로코스트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고 진술했을 뿐만 아니라 오빠가 홀로코스트에 대해 지시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도 했습니다. 형이 강제 수용소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자행된 범죄를 지시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의 혹독한 젊은 시절이 반유대주의적 태도를 불러일으켰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는 빈에서 굶주렸고 그림에 대한 자신의 실패는 미술 산업이 유대인의 손에 넘어갔기 때문이라고 믿었습니다. 파울라는 형의 죽음을 애도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의 개인적인 운명은 저에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그는 여전히 제 형제였습니다. 형의 죽음은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녀는 신문관의 메모에 따르면 참을 수 없이 눈물을 쏟았기 때문에 신문을 중단해야 했다고 합니다. 의심에도 불구하고 파울라는 결국 풀려나 빈으로 돌아갔고 친구들의 도움으로 살아남아 미술관에서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1952년 12월 베르히테스가덴으로 이주하여 작은 투룸 아파트에서 살다가 함부르크로 옮겨 1960년 6월 1일 후손 없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파울라 히틀러는 파울라 볼프라는 이름으로 베르크 프리트호프 묘지에 묻혔지만 그녀의 무덤은 더 이상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녀의 유해는 2005년에 발견되었으며 그녀의 행방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사생아, 히틀러의 아들로 추정되는 장마리, 로레와 그의 가족의 놀라운 이야기. 1914년 어느 날 프랑스 농촌 여성들이 길가에서 짚을 모으던 중 프랑스 북부 도시 릴 인근 푸른의 앙웨프 지역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던 자신들을 지켜보는 젊은 독일군 병사를 발견했습니다. 호기심에 사로잡힌 농촌 여성들은 그들 중 한 명이 그 병사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접근해 보기로 했습니다. 선택된 사람은 샤를로트 로브주아라는 16세 소년이었습니다. 젊은 병사의 이름은 아돌프 히틀러였습니다. 그는 종이와 연필을 손에 든 채 빈에서 유명한 화가가 되기를 열망하며 그림에 대한 열정을 불태웠습니다. 1차 세계대전 중 독일군이 피카르디에서 프랑스군과 싸우는 동안 그는 전선에서 벗어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친밀함은 낭만적인 관계로 이어졌고 일부 소문에 따르면 아들을 낳는 것으로 끝났다고 합니다. 문제의 아이 장마리는 1918년 3월 18일에서 25일 사이 프랑스 피카르디 지방 세봉쿠르에서 태어났습니다. 당시 28세였던 아돌프는 그곳에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그는 거의 알려지지 않은 철도 노동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갑자기 히틀러의 아들로 알려지게 되었고
수년간 아버지의 성을 인정받기를 갈망했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장마리는 태어날 때부터 아버지와 반 친구들에게 버림받았고 그들은 그를 더러운 독일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어느 날 그의 어머니 샤를로테는 그를 위탁 가정에 맡겼는데 이상하게도 그 가정은 1920년대에 독일 프랑크푸르트의 아늑한 아파트에 정착했고 단 한 푼 도 투자하지 않았습니다. 장마리의 정통성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아돌프 히틀러가 때때로 아들로부터 소식을 받았지만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유대감은 결코 결실을 맺지 못했고 직접 만난 적도 없다고 주장합니다. 장마리 본인은 언론의 어느 날 어머니가 네 아버지는 히틀러였어 라고 말했다고 밝혔고 그 후 장마리 로렌은 자신의 성을 사용하여 나치 총통의 아들로 인정받기 위한 십자군 운동을 시작했으며 주저함도 이를 숨길 의도도 전혀 없었습니다. 장마리 로렌은 자신이 히틀러에 인정받지 못한 아들임을 증명하려는 집착으로 인해 광적인 수색에 나섰는데 이 수색에는 동시대 증인들을 신문하고 하이델베르크 대학교 인류학 및 유전학 연구소에서 비교 인상학 및 혈액 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포함되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놀라운 신체적 유사성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마리 로렌은 신문에 여러 번 등장했는데 그의 콧수염은 나치 지도자의 콧수염과 비슷하게 다듬어져 있었습니다. 실제로 두 사람은 같은 사람처럼 보였지만 프랑스 소년이 그의 아버지로 추정되는 사람보다 덩치가 컸습니다. 그러나 과학적 연구 결과는 완전히 확정적이지 않았습니다. DNA 실험실은 아돌프 히틀러와 장마리 로레가 같은 혈액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지만 그가 그들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는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필적 분석을 요청했고 모든 것이 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듯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프랑수아즈의 작업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파리의 변호사인지 보는 접견을 받고 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아돌프 히틀러의 아들입니다. 말씀해 주세요. 제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장마리 로렌은 집에 히틀러가 직접 서명한 그림 원본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로렌은 제2차 세계대전 중 프랑스에서 나치와 싸우며 프랑스 레지스탕스의 일원으로 클레망이라는 요원으로 활동했지만 성인이 된 후에는 총통의 아들로 인정받는 데 집착하는 듯 했습니다. 다른 후손들이 포기한 나의 투쟁의 저작권료에 대해 문의했던 것을 보면 그가 돈을 노렸다는 설도 있습니다. 그는 또한 어머니 아파트에 있는 그림들을 소유하고 있다고 주장했는데 히틀러가 형편없는 화가였기에 예술적 가치는 없었지만 나치 기념품을 수집하는 병적인 수집가들이 탐내는 역사적 유물로서의 가치를 얻었습니다. 그의 투쟁에도 불구하고 그가 총통의 적자라는 것은 결코 증명되지 않았고 그러한 법적 지위를 누리지도 못했습니다. 로렌은 1985년 프랑스 생캉탱에서 사망했습니다. 그의 진짜 정체를 둘러싼 미스터리는 아직도 공중에 떠돌고 있으며 그를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사람은 바로 그의 아들 필리프 로레입니다. 장마리가 사망하자 히틀러의 아들로 추정되는 이야기는 잊혀졌지만 수십 년 후 장마리의 아들이자 히틀러의 손자로 추정되는 필리프 로레가 두 사람의 관계를 입증할 새로운 증거를 제시하며 논란을 다시금 부추겼습니다. 그러나 이 증거는 많은 의문을 남겼고 증거가 아닌 단서로만 남았습니다. 필리프는 영국 일간지 데일리 메일에 보낸 성명에서 1985년 뮌헨으로 가서 끔찍한 친위대 수장이자 유대인 대량 학살 책임자였던 하인리히 힘러의 딸을 만났다고 회상했습니다. 그의 증언에 따르면 그 여성은 히틀러의 프랑스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를 믿었다고 합니다. 여기에 더해 실제로는 아무것도 확인시켜주지 않는 일화가 있습니다. 외조부모가 사망한 후 어린 장마리는 아돌프 히틀러의 친구로 알려진 독일 수녀 덕분에 부유한
프랑스 가정에 입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또한 장마리의 양가가 무상으로 받았지만 필립은 상속받지 못한 프랑크푸르트의 거대한 건물에 대한 이상한 사례를 언급합니다. 건물이 팔려나간 후 그 수익금이 어린 로레의 교육비로 쓰였기 때문입니다. 필립은 언론 앞에서 히틀러와의 관계 주장이 부끄럽지 않다고 주장했지만 프랑스 북부 생캉탱에 있는 그의 아파트는 총통의 초상화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저는 제가 히틀러의 손자라고 믿습니다. 물론입니다. 증거는 분명히 있습니다.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면 그건 그들의 문제입니다. 아버지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어머니도 아직 살아계시고 그렇게 믿으십니다. 그는 제 가족의 일원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를 벽에 걸어두었습니다. 라고 프랑스 백왕공은 말하며 히틀러는 제 가족입니다. 저는 전쟁 중에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해 책임이 없습니다. 그가 한 일은 저와 아무런 상관이 없지만 그는 영원히 제 가족일 것입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또한 사악한 유전자라는 개념을 믿는다는 것을 부인하며 자녀나 손주들의 미래에 대해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족이 제2차 세계대전이나 홀로코스트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일이 일어났을 때 그곳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인터뷰에서 필리프는 히틀러의 유산을 옹호하며 히틀러는 훌륭한 지도자였지만 주변 사람들이 좋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그는 어쩌면 주변 사람들이 그를 조종해서 이런 불쾌한 일을 저질렀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는 이런 불쾌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을지도 모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진실은 이러한 발언 이후 프랑스 언론이 그에게 발언권을 주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악명 높은 인물 중 한 명을 옹호하는 것은 유감스럽고 불필요하며 전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한 행위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로레 가문은 프랑스 국민에게 더 이상 흥미로운 소재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기억에서 잊혀져 버렸기 때문에 진실을 향한 탐구는 중단되었습니다. 필리프에게 가족이 있었다는 것은 알려져 있지만 그의 자녀들은 익명을 선호했고 지금까지 로레 가문과 아돌프 히틀러를 연결하는 가계를 추적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왕족에게 잠입한 인물, 히틀러와 영국 여성 유니티 미트포드 사이에 비밀 아들일 가능성이 있다. 젊은 영국 귀족이었던 유니티 미트포드는 아돌프 히틀러와 가장 가까운 외국인 인물 중 한 명이 되어 논란의 여지가 있는 유산을 남겼습니다. 나치 지도자에 대한 그녀의 매혹은 뮌헨에 살면서 그의 측근으로 들어가게 했습니다. 그녀는 또한 자신의 경험을 일기에 기록했습니다. 1935년부터 1939년까지의 이 일기는 그녀가 독일 독재자 히틀러의 여자친구였던 시절의 만남과 개인적인 경험들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1933년 18세였던 유니티는 영국 파시즘 지도자 오스왈드 모슬리의 아내인 여동생 다이애나와 함께 처음으로 뉘른베르크에서 열린 히틀러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이 사건은 그녀가 총통에 대한 집착이 시작이 되었고 그를 만날 계획을 세울 정도였습니다. 1934년 그녀는 독일어를 배운다는 구실로 부모님인 레즈데일경과 부인을 설득하여 뮌헨으로 이사했습니다. 독일에 도착한 유니티는 히틀러가 자주 찾던 레스토랑 인 오스테리아 바바리아에 몇 달 동안 자주 들렀습니다. 그녀는 항상 같은 자리에 앉아 히틀러의 관심을 끌었고 심지어 책을 떨어뜨리거나 큰 소리로 말하기도 했습니다. 마침내 8개월을 기다린 후 총통은 그녀의 존재를 알아차렸고 두 사람은 연인으로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해 2월 18일 월요일, 그들은 처음으로 가까이에서 마주쳤습니다. 총통은 그녀를 자신의 식탁으로 초대했고 2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 젊은 여성은 히틀러에 대해 이렇게 썼습니다. 그는 아름답게 말합니다. 내가 베를린에 가면 자신을 만나러 오라고 초대하고 제 독일어 실력을 칭찬합니다. 유니티는 히틀러와 가까워졌을 뿐만 아니라 그의 측근을 자주 방문했습니다. 그녀의 개인 일기에는 총통과 총 139번의 만남이 기록되어 있으며 그중 일부는 비공개였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가 진전되면서 그녀는 건축가 알베르트 슈페어와 같은 나치 정권의 주요 인물들과도 교류했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슈페어는 다른 외국인이 유니티만큼 히틀러와 가까워진 적이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녀의 친밀함은 영국 스파이로서의 역할 가능성에 대한 소문을 낳았습니다. 데이비드 프라이스 존스의 전기에 수집된 진술에 따르면 유니티를 아는 한 SS 장교는 SS의 일원이자 유니티의 구원자인 에리히 비트만이 그녀를 감시하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출처에 따르면 위드만은 곧 그녀에 대한 개인적인 감정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녀의 매혹은 의심을 불러일으켰지만 아무것도 증명되지 않았다. 그러는 동안 그녀는 그와 그의 친구들을 점점 더 많이 만나게 되었다. 이쯤 되자 그녀는 이미 절망적인 사랑에 빠져 있었다. 그녀는 일기에 이렇게 적었다. 총통은 오후 2시 10분에 도착해서 3시 15분에 떠난다. 그는 나에게 작별 인사를 한다. 그는 3번이나 나를 돌아보고는 다시 차를 돌아보는데 슬프고 웃음기 없는 표정이다. 나는 비참하다. 집으로 돌아간다. 잠이 들 때까지 울었다. 몇 달이 지나도 그들은 계속 만나고 가벼운 추파를 던지는 듯 했지만 모든 기록에 따르면 그들은 플라토닉한 관계 외에는 아무것도 맺지 못했다고 합니다. 1939년 제2차 세계대전 발발 후 유니티는 독일을 떠나려 했습니다. 그녀는 독일을 떠나라는 권유를 받았고 히틀러와 떨어져 있을 수 없었습니다. 살아남았지만 영구적인 손상을 입어 영국으로 돌아가 은둔 생활을 하며 1948년 히틀러가 사망할 때까지 다시는 그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공식적인 연애는 거기서 끝났지만 그 뒤에는 더 깊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일부 영국 정보원들은 유니티 미트퍼드와 히틀러가 몰래 아이를 낳았을 것이라고 의심했습니다. 미트퍼드의 자살 시도 후 영국으로 돌아온 후 유니티는 옥스퍼드셔에 있는 사립 산부인과 병원인 힐뷰 코티지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1939년 초 이 사건은 수많은 의혹을 불러일으켰고 많은 사람들은 히틀러와 미트퍼드가 이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가까운 관계였으며 미트퍼드가 실제로 임신했을 것이라는 이론을 발전시켰습니다. 이는 또한 그녀가 자신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 총통을 깊이 사랑했지만 그 사랑이 보답으로 돌아오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녀의 깊은 정서적, 심리적 불안정을 야기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여겨집니다. 아이를 가질 가능성은 임신 중 정상적인 호르몬 변화와 더불어 우울증으로 이어지는 심리적 위기를 촉발했을 수 있습니다. 유니티가 실제로 히틀러의 아이를 낳았는지 여부는 여전히 불분명하며 따라서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영어 미트퍼드에 대한 이전 기사를 발표한 후 이 이론에 대해 연락을 받은 저널리스트 마틴 브라이튼 소녀의 임신 가능성에 대한 가설을 조사했습니다. 브라이튼 작업 중에 힐뷰 카테지가 제2차 세계대전 중 산부인과 병동으로 사용되었으며 미트퍼드가 영국 귀족에 속해 있다는 소문이 마을 전체에 끊임없이 돌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옥스퍼드샤이어 등기소의 출생 기록을 검토한 결과도 산부인과 병동에 대한 브라이트의 주장과 일치했습니다. 여기에는 이모 베티 노튼이 운영했지만 미트퍼드가 그곳에 있었다는 기록은 없었습니다. 나중에 그곳 관리들이 인정했듯이 전쟁과 전후 시기가 매우 격동적이었기 때문에 산부인과 병동의 기록이 부족한 것은 흔한 일이었습니다. 많은 어머니들이 분쟁에서 남편을 잃었거나 단순히 가난을 두려워해서 아이를 포기했습니다.
브라이트는 나중에 유니티의 여동생 데보라 미트퍼드에게 연락했는데 그녀는 당시 미트퍼드 형제자매 중 유일하게 살아 있었습니다. 데보라는 히틀러의 악의설을 마을 소문으로 일축했지만 유니티가 정신 쇠약을 치료하기 위해 산부인과에 머물고 있었다는 사실은 확인했습니다. 브라이트는 국립문서보관소를 조사한 결과 유니티에 대한 파일이 100년 규칙에 따라 봉인되어 있어 작성일로부터 100년 동안 열람이 금지되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브라이트는 파일을 열 수 있는 특별 허가를 받았고 1941년 10월 유니티 미트퍼드가 기온 영국 공군 시험 조종사와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브라이트는 이것이 유니티가 이전에 생각했던 것만큼 장애가 없었을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설득력 있는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브라이트의 연구는 다른 연구의 길을 열어주었고 여러 역사가, 텔레비전 채널, 다큐멘터리 영화 제작자들이 각자의 가설이나 이론을 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전반적으로 결과는 항상 소문과 추측에 기반했지만 영국 텔레비전은 영국 비밀 보안 기관인 MI5가 미트포드가 영국으로 돌아오자마자 그녀를 신문하려 했고 내무장관 존 앤더슨 경위 개입 덕분에 그렇게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브닝 스탠다드 신문의 한 기사는 이 이론에 대해 이렇게 썼습니다. 유니티는 히틀러의 아이를 가급적이면 결혼해서 갖게 되어 기뻤을 것입니다. 그녀는 총통과 결혼하고 싶다는 욕망을 결코 숨기지 않았습니다. 히틀러의 사생아로 추정되는 프랑스인 아들인 로레와 달리 이 아이의 신원이나 존재조차 알려지지 않았고 증명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역사가와 미트포드를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들은 이러한 비난을 일축했습니다. 만약 그 아이가 실제로 존재했다면 출생 후 익명이고 추적할 수 없는 영국 가정에 입양되었을 것입니다. 가까운 가족, 윌리엄 패트릭 히틀러, 총통이 미워하는 조카와 그의 자녀들의 비밀 협정. 아돌프 히틀러의 가족사는 항상 많은 논쟁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특히 친할아버지의 출신이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총통 자신도 유대인 혈통이 없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히틀러가 나치당원뿐 아니라 장교와 병사들에게 부과했던 법에 위배되는 일이었습니다. 알코올 중독에 시달리고 폭력적인 성향을 보이며 여러 차례 스캔들에 연루되었던 그의 형 알로이스와 아버지 외에도 총통의 다른 가계도 구성원들도 언급할 가치가 있습니다. 국가사회주의 지도자의 조카인 윌리엄 패트릭 히틀러가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그는 히틀러와 깊은 원한을 품고 삼촌의 군대에 맞서 싸우기 위해 연합군에 입대했습니다. 그는 나치 독일에서 짧은 기간 동안 살았지만 성싱 덕분에 편안한 삶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돌프 히틀러의 정체에 대한 어두운 비밀을 알고 있다고 주장하며 총통이 자신을 죽이려 할까봐 두려워 영국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1944년 한 젊은 미국 해군 신병이 다른 지원자들과 함께 징집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줄을 서 있던 소년에게 한 장교가 다가와 이름이 뭐죠? 라고 물었습니다. 소년은 히틀러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장교는 미소를 지으며 조롱조롱 안녕하세요, 히틀러 씨. 제 이름은 헤스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물론 그 수병은 이것이 농담이 아니라 눈앞에 있는 젊은이가 독일 총통의 조카인 윌리엄 패트릭 히틀러라는 사실을 알고는 크게 놀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윌리엄이 삼촌의 군대에 맞서 싸우기 위해 미 해군에 입대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이 이야기는 1909년 더블린에서 시작하는데 아돌프의 이복 형제인 알로이스 히틀러가 브리짓 다울링을 만났을 때입니다. 두 사람은 사랑에 빠졌고 2년 후에 아들 윌리엄 패트릭 히틀러가 태어났습니다. 그는 자란 리버풀에서 빌리로 알려졌습니다. 브리짓 자신의 설명에 따르면
아돌프는 1912년 11월과 1913년 4월 사이에 가족과 함께 리버풀로 이사했지만 대부분의 역사가들은 이러한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1914년까지 알로이스는 알코올 중독자이자 폭력적인 사람이 되었고 이로 인해 브리짓과의 관계는 파국으로 치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가족을 떠나 독일로 돌아갔습니다. 윌리엄은 이렇게 1933년까지 어머니 손에 자랐고 그해 21세가 되어 알로이스와 다시 관계를 맺기 위해 아버지의 고향으로 갔습니다. 독일에서 윌리엄은 아버지의 새 가족을 만났는데 그 가족은 이미 새 아들 하인츠 히틀러를 낳았습니다. 윌리엄과는 달리 하인츠는 확고한 국가사회주의자가 되어 1912년 소련에서 전쟁 포로로 사망할 때까지 삼촌 아돌프를 위해 싸웠습니다. 아버지와는 다시 연락할 수 없었지만 윌리엄은 막 총리가 된 삼촌의 권력을 이용하여 베를린의 한 은행에서 꽤 편안한 직장을 구했습니다. 그는 주로 자동차 판매원 같은 다른 직업도 찾았지만 어쨌든 윌리엄은 독일에 정착할 수 없었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삼촌 아돌프의 끊임없는 괴롭힘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삼촌은 여전히 리버풀에 살고 있던 어머니에게 돈을 보내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그의 성은 그가 가는 곳마다 어느 정도 명성을 가져다 주었지만 어느 날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오펠 자동차 공장에서 일하는 동안 윌리엄은 갑자기 해고되었습니다. 그는 아무런 이유도 듣지 못했지만 나중에 총통이 그의 근처에 스파이를 두고 있었고 그들이 그의 조카의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 행동을 그에게 보고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윌리엄과 아돌프의 관계는 악화될 뿐이었습니다. 젊은 영국인은 제3제국의 정책에 동의하지 않았고 파시즘과 반유대주의에 특히 혐오감을 느꼈습니다. 아돌프 히틀러가 조카에게 영국 시민권을 포기하라고 요구했을 때 젊은이는 영국에서 의심을 받지 않고 자신을 암살하기 위한 계략이라고 의심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윌리엄은 돌이켜보면 미친 짓처럼 보일지도 모르는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는 총통을 협박하여 할아버지의 기원이 유대인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위협했는데 이는 히틀러 가문 내에서 소문이 돌았습니다. 이 위험한 행동은 아무도 모르게 진행되었고 윌리엄은 어머니와 함께 리버풀로 돌아갔습니다. 전쟁 발발 몇 년 후인 1939년 두 사람은 미국 순방에 참여하여 총통의 사생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는 또한 룩룩 잡지에 왜 나는 삼촌을 증오하는가 라는 제목의 글을 기고했는데 이 글에서 그는 독일에서의 불편한 체류를 언급하며 나치가 그들의 세계관에 맞지 않는 모든 것에 대한 증오심을 강력하게 지적했습니다. 히틀러는 조카에 대한 증오심을 더욱 심화시켰습니다. 아돌프가 자신의 방식으로 사건을 이야기하는 방식이 총통을 인간화시켰고 결국 총통은 자신에 대한 신화를 만들어내려 했습니다. 아돌프가 추구했던 거의 신격화된 아리아인 영웅이라는 관념은 독일 지도자가 자신의 가족 비밀조차 숨길 수 없는 평범한 사람으로 사건을 이야기하는 젊은이의 모습과 대조적이었습니다. 윌리엄에 따르면 독일을 떠나기 전 총통은 그를 죽이겠다고 위협하며 만약 그가 계속해서 자신들이 친인척이라고 주장한다면 그와 그의 어머니에게 나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영국 전투 이후 윌리엄과 그의 어머니는 미국에 좌초되었고 1914년까지 소녀는 결정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는 미 해군에 자원하여 입대하겠다는 특별 요청을 했고 루즈벨트 대통령이 직접 이를 승인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윌리엄을 해군에 받아들이는 것이 쉬운 제안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FBI가 그가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나치 스파이일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루즈벨트는 요청을 고려하기 위해 기관의 국장인 J. 에드거 후버를 만났습니다.
궁극적으로 두 사람은 소년이 미국의 민감한 가치가 있는 업무에 배정되지 않는 한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동의했습니다. 따라서 윌리엄은 약사 보조로 해군에 입대했고 나중에 전장에서 의무대의 일원으로 해군에서 복무했습니다. 베를린 함락과 전쟁 종전 후 윌리엄은 1947년까지 복무를 이어갔고 전투 중 부상을 입고 퍼플 하트 훈장을 받은 후 제대했습니다. 윌리엄은 나중에 성을 히틀러에서 스튜어트 휴스턴으로 바꾸고 독일 여성과 결혼하여 미국에서 완전히 익명으로 살았습니다. 윌리엄은 혈액 검사를 하는 자신의 실험실을 설립하고 군에 입대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약사로서의 직업을 계속했습니다. 부부는 알렉산더, 루이스, 하워드, 브라이언 이렇게 네 아들을 두었습니다. 이들은 히틀러의 조카손녀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끊임없이 공적인 삶을 피했고 그들의 삶은 항상 미스터리로 남았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악명 높은 대량 학살자의 피를 이어받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적합한 것은 아니기에 당연한 일입니다. 실제로 윌리엄 패트릭은 후손들이 나치의 유산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 성을 히틀러에서 스튜어트 휴스턴으로 바꾸기로 결정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역사가, 언론인 그리고 연구자들이 윌리엄 패트릭의 후손들을 추적했지만 그들은 적어도 한 언론인이 침묵을 깨기로 결정한 유일한 사람인 알렉산더를 추적할 때까지는 사생활을 보호했습니다. 기자 가드너는 히틀러의 조카들이 총통의 혈통을 더 이상 퍼뜨리지 않기 위해 아이를 갖지 않기로 약속했다는 가족 측 관계자의 말을 듣고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아기 유전적 문제라는 생각에 가드너는 매료되었고 윌리엄 패트릭의 자녀 중 한 명을 인터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알렉스는 항상 익명으로 살아왔고 그의 큰삼촌의 불길한 과거와는 전혀 닮지 않은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그는 아돌프 히틀러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듯하며 본인도 그러길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68세의 알렉산더 스튜어트 휴스턴은 롱아일랜드의 작은 마을 페초그에서 기자단에 의해 발견되었습니다. 그는 나치 대량 학살자의 후손 중 장남입니다. 그가 태어났을 때 그의 부모는 그의 중간 이름으로 아돌프를 선택했지만 오늘날에는 문서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기자는 알렉스와 인터뷰를 하기 위해 총통에 대한 이야기로 인터뷰를 시작하지 않고 대신 현대 독일 정치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다고 말했고 히틀러의 종손은 이를 수락했습니다. 알렉산더는 수십 년간의 침묵 끝에 마침내 집 현관에서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기로 했습니다. 그의 형제 브라이언과 루이스는 몇 집 건너에 살고 있지만 언론과 이야기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막내 하워드는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인터뷰는 짧았고 그는 당시 독일 총리였던 앙겔라 메르켈을 좋아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녀가 지적이고 친절한 사람이었으며 그녀의 개인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또한 자신이 거짓말쟁이라고 부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트럼프의 리더십 스타일을 좋아하느냐는 질문에 그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는 제가 존경한다고 말할 수 있는 마지막 사람입니다. 그는 분명히 제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 중 하나가 아닙니다. 저는 거짓말쟁이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알렉산더는 히틀러의 유산을 종식시키기 위한 형제들 간의 협정에 결코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결혼은 했지만 자녀가 없었고 그의 형제들이 가정을 꾸렸다는 기록도 없습니다. 히틀러의 조카들은 자신들의 역사에서 명예도 큰 불명예도 없었지만 희생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이 선택은 쉽지 않았습니다. 가족을 이어가지 않고 후손들을 통해 스스로를 구원할 가능성을 갖지 않겠다는 결정은 이 후손들이 짊어져야 할 또 다른 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히틀러의 그림자에서 벗어날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며 헌신을 지켜왔습니다.
가족의 배신. 라우발 히틀러의 조카로 삼촌을 사랑했으나 삼촌에게 배신당함. 총통의 조카들이 모두 윌리엄 패트릭처럼 반항적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히틀러의 이념에 더 가까웠던 사람은 그의 친척 중 한 명인 이복 누이 앙겔라 라우발의 아들 레오 루돌프 라우발 주니어였습니다. 러는 1932년부터 나치당에 가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와는 거리를 두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삼촌 아돌프는 그를 가장 아끼는 조카로 여겼고 종종 그와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2차 세계 대전 발발 직후 오스트리아 린츠의 제철소 관리자였던 32세의 러는 군에 징집되어 루프트바페 독일 공군에 공병대 중위로 입대했습니다. 1941년 그는 바르바로사 작전에 참전하여 소련으로 파병된 수백만 명의 병사들 중 한 명이었습니다. 1942년 말 라우발은 독일군 주력 부대와 분리되어 스탈링그라드에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지휘관 프리드리히 파울루스는 부상을 입은 러를 공수하여 귀환시키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히틀러는 러가 자신의 조카이기는 하지만 독일군 장교이므로 부하들과 함께 있어야 한다며 거부했습니다. 1943년 1월 23일 레오 라우발은 소련군에게 포로로 잡혔습니다. 처음에는 그의 가족관계에 대해 아무것도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를 처음으로 표현한 사람은 레오 자신이었고 그의 말은 다른 포로 장교들에 의해 뒷받침되었습니다. 라우발 중위는 신문을 위해 모스크바로 끌려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삼촌의 친척, 습관, 일상, 관심사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했는데 히틀러의 측근에 대한 정보도 포함되어 있어 각자가 총통에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를 강조했습니다. 이 정보는 전쟁 후 일부가 소련의 포로로 잡혔을 때 매우 유용함이 입증되었습니다. 중개인을 통해 히틀러는 사랑하는 조카를 1941년 7월부터 독일의 포로로 잡혀있던 요시프 스탈린의 아들인 포병대 사령관 야코프 주가슈빌리와 교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소련 지도자는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라우발은 유죄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범으로 유죄 판결을 받고 소련의 강제노동 수용소인 굴라크에서 2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히틀러의 공격적이고 범죄적인 정책을 지지하고 소련 영토 내에서 제육군의 범죄에 가담한 혐의였습니다. 1955년 서독 총리 콜라트 아데나워의 요청으로 수천 명의 독일 전범들이 소련 포로에서 풀려났습니다. 그 중에는 라우발도 있었습니다. 그는 고향 린츠로 돌아와 1977년 사망할 때까지 화학교사로 일했습니다. 그러나 레오 루돌프 라우발 주니어에게는 1931년에 태어난 아들 페터 라우발이 있었는데 그는 자신의 가게에서 완전히 벗어나 평생 익명으로 살았습니다. 페터는 엔지니어로 졸업하고 언론에 노출되지 않고 조용히 일했습니다. 그가 94세가 넘은 오늘날에도 살아있다고 믿어지지만 사실은 페터가 총통의 다른 조카들과 마찬가지로 자녀를 갖지 않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이는 가계를 종식시키는 상징적인 방식으로 종조부가 이 세상에 남길 수 있는 모든 흔적을 없애야 한다는 뜬금없는 책임을 떠안은 것입니다. 시트 사이의 괴물. 히틀러의 조카딸 겔리 라우발은 삼촌에게 살해당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겔리 라우발은 아돌프 히틀러의 친누나이자 앙겔라 히틀러의 딸이었습니다. 그녀는 빈에서 가정부로 일했고 어린 나이에 미망인이 되어 여러 자녀를 키웠습니다. 막내 겔리는 2살이었습니다. 그녀의 오빠가 정치계에서 성공하기 시작하자 그는 그녀를 미넨으로 데려와 가정부로 고용했습니다. 그녀는 히틀러가 알프스에 있는 베르크호프 총통으로서의 지위에서 그 자리를 유지했습니다. 히틀러는 항상 겔리에게 호감을 보였습니다. 그녀가 16살이 되자 히틀러는 그녀를 데리고 함께 살았습니다.
그는 조카 딸을 아끼고 좋은 교육을 시키고 싶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그녀는 의학 공부를 시작했지만 곧 중퇴하고 노래와 연기에 전념했습니다. 그녀의 삼촌인 히틀러는 독일 전역에서 가장 뛰어난 교사들을 고용했습니다. 히틀러는 그녀를 공식 행사에 데려갔고 함께 극장에 갔으며 매일 밤 도시 최고의 레스토랑에서 함께 식사를 하는 모습이 목격되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있는 모습을 본 사람들은 히틀러가 그녀와 함께 있는 것이 행복해 보였고, 그녀의 대담함이 그를 즐겁게 하면서도 동시에 당혹스럽게 만들었다고 증언합니다. 그녀는 외향적인 성격의 긴 머리, 환한 미소, 그리고 생기 넘치는 눈을 지녔습니다. 나이보다 나이에 걸맞지 않은 스타일의 옷을 입었고 16살의 그녀는 자신에게 관심과 보호, 그리고 생계를 제공해주는 이 강력한 남자에게 매료되었습니다. 20살이 되자 갤리는 삼촌의 운전기사였던 에밀 모리스와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히틀러는 그를 쫓아내고 그녀의 모든 움직임을 제한했습니다. 그는 그녀의 모든 행동을 감시하고 혼자 집 밖으로 나가는 것을 금지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년 후 강제 이별 후 갤리가 쓴 편지가 발견되었는데, 그 편지에는 에밀에게 기다려야 하며 2년 후면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라고 말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히틀러는 갤리가 나이가 들면 자신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몇 년 후 히틀러의 전속 사진작가 하인리히 호프만은 히틀러가 자신에게 갤리를 사랑한다고 말했고 독신으로 지내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조카와 결혼했을지도 모른다고 증언했습니다. 히틀러는 갤리를 너무나 사랑해서 그녀의 미래를 지켜봐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는 그가 부적절하거나 시기상조라고 생각하는 모든 관계를 막겠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는 그녀에게 접근하는 구원자들을 막기 위한 그의 핑계였습니다. 그 기간 동안 갤리는 다른 짧은 연애를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삼촌의 등 뒤에서 감춰졌습니다. 삼촌은 그녀를 보호하고 해를 끼칠 수 있는 자들로부터 그녀를 보호한다는 명분 아래 그녀를 질투하여 모든 집착을 그녀에게 쏟았습니다. 어머니와 친구들에게 보낸 다른 편지에서 갤리 라우발은 알프 삼촌에 대해 찬사를 보냅니다. 삼촌이 어떻게 그녀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는지, 그들이 가장 좋아했던 활동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들이 자주 만났던 유명 인사들은 어땠는지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관계가 성적인 성격을 띠었는지는 아무도 확실히 말할 수 없지만 이 주제를 연구한 대부분의 역사가와 전기 작가들이 부인할 수 없는 것은 그녀보다 19살이나 많은 히틀러가 갤리에게 억압과 통제라는 불건전한 집착을 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삼촌이자 연인 육체적이든 정신적이든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이자 포로였습니다. 갤리의 전 남자친구 중 한 명은 그녀가 특별히 똑똑하거나 세련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가 아기에 차서 그랬는지, 나치즘과 거리를 두고 싶었는지, 아니면 과거 관계에 대한 냉정한 분석 때문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사실 히틀러가 사귀었던 여성들은 히틀러보다 하층 계급이었고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았으며 훨씬 어렸기 때문에 재정적, 사회적으로 히틀러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931년 갤리는 완전히 의심스러운 상황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소녀의 죽음은 곧바로 자살로 판결되었고 경찰은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제기된 고소로 몇 달 후 사건이 재수사되었지만 판사가 다시 사건을 맡았고 그는 또다시 몇 시간 만에 사건을 종결시켰습니다. 그 판사는 제3제국의 초대 법무부 장관이 되었습니다. 그녀가 다가올 결정에 대한 단서를 전혀 제공하지 않았거나 의문의 남자에게 미래에 대해 반쯤 쓴 편지를 남겼다는 사실에 아무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관계의 본질이나 그녀에게 대한 삼촌의 반복적인 행동도
의심스럽지 않았습니다. 히틀러가 권력을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개인적인 문제는 무시되었고 거의 아무도 이에 대해 논의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일부 근거 없는 역사학자들은 이것이 근친 상간이었고 히틀러가 그녀에게 비정상적인 행위를 강요했으며 겔리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겔리가 죽은 채 발견된 후 히틀러는 깊은 우울증에 빠졌고 그의 가까운 친구들은 그가 자살할까봐 두려워했습니다. 이러한 상태는 며칠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겔리 라우발의 죽음으로 인해 히틀러가 마지막 남은 인간성을 잃었고 결국 나치 지도자로서 그가 저지른 범죄자로 전락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진실은 히틀러의 역사 전체가 비인간성, 권력, 그리고 잔혹함으로 점철되어 있으며 그가 이 소녀를 대했던 방식은 총통의 악명 높은 연줄 목록의 일부라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탈출, 히틀러가 전쟁에서 살아남았다고 주장하는 이론. 놀랍게도 히틀러의 자살설을 가장 먼저 부정한 사람은 그의 숙적 중 한 명이었던 소련에 놀란 많은 지도자 이오시프 스탈린이었다. 총통의 자살 소식을 접한 스탈린은 총리 관저를 점거하고 시신을 수습하여 사망을 확인하도록 명령했다. 2년 넘게 히틀러와 에바 브라운의 유해로 추정되는 유해에 대한 검사가 진행되었지만 결과는 확실하지 않았다. 공산당 지도자에게 있어 스탈린은 자살을 시도하고 스페인이나 아르헨티나로 도피한 것으로 여겨졌다. 그리고 이 이론을 주장한 사람은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독일 독재 시절 히틀러는 대중문화에서 발키리 작전으로 불리는 여러 차례 암살 시도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두 시도 모두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연구자들은 이러한 공격 중 하나에서 성공한 것처럼 보였지만 사망자는 실제로 아돌프 히틀러의 분신 중 한 명이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위대한 독재자는 자신과 똑같은 복장과 행동을 하는 요원들의 보호를 받았습니다. 이는 히틀러의 모방자 중 한 명이 히틀러를 흉내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증거로 제시되었습니다. 미국은 히틀러 사망에 대한 공식 발표를 받아들였지만 중앙정보국 CIA는 의심의 여지를 남겨두기 위해 신중했습니다. 그들은 히틀러가 탈출할 경우를 대비해 그의 행방을 추적하는 것을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주된 행방은 아르헨티나였습니다. 이 가설을 뒷받침하고 현실에 더 가깝게 만드는 증거는 베를린 함락 후 가장 중요한 나치 인사 중 몇몇이 남미 국가인 아르헨티나로 피난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는 유대인 홀로코스트 조직자 중 한 명인 아돌프 아이히만이 있습니다. 그는 강제 수용소와 학살 수용소 간 희생자 이송을 담당했습니다. 아이히만은 모사드 요원들에게 납치되어 국외로 끌려가 반인륜 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을 때까지 12년 동안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살았습니다. 또 다른 SS 대원인 에릭 프리브케 역시 아르헨티나 바릴로체에 거주하며 독일 공동체의 지도자로 활동했습니다. 게다가 위키리크스 사태로 유출된 기밀 해제된 CIA 문서 중 1955년 문서는 아르헨티나에서 히틀러의 목격 가능성을 여러 차례 보고했지만 아무런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당시 미국의 최대 적이었던 소련 공산주의자들을 고려하면 미국의 경계태세와 불개입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공식적인 자살설을 결코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은 바로 러시아였으며 1945년 총리 관저 정원에서 가져온 것으로 추정되는 히틀러의 유해에 대한 검사를 2009년에 실시했지만 결과는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총통과 그의 아내가 화장된 장소에서 발견된 치아 샘플에 대한 연구가 1990년대 히틀러의 치아 엑스레이와 비교되었습니다. 이 연구는 긍정적이었고 연구자들은 이것이 나치당 지도자가 공식 발표대로 사망했다는 것을 결정하기에 충분한 증거라고 선언했지만 이 분야의 많은 전문가들은 두 개의 치아만큼 작은 증거로
이 모든 것을 결론 짓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이론은 많지만 가장 널리 받아들여지는 이야기는 여전히 자살 가설입니다. 하지만 저희 연구에 따르면 정치 지도자와 그의 아내, 그리고 신뢰하는 부하들이 어둠 속에서 사생활을 지키며 일어난 사건을 자세히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이와 동일한 검색을 통해 히틀러에게 자녀가 있었는지, 또는 그의 자손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예상치 못한 곳에서 흔적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프랑스입니다.